네, 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영상 대단히 오랜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 업로드가 좀 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되게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만큼,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간간히 너무 바쁘더라도 간간히 영상은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조금 제 개인 사정이 좀 나아지면 이 올리는 텀을 좀 좁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15일 어제 날짜의 시장 동향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FOMC가 있었어요. FOMC에서 금리 인상 0.5%포인트를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궁금했던 거죠. 왜 도대체 사람들이 다 예상하는 그 예상치인 0.5%만 올렸는데 왜 시장이 급락했냐? 왜 시장이 보통은 원래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0.75%를 올리다가 CPI 지수가 이제 7.1이 나오면서 그쵸? 이게 0.5%포인트로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기조가 조정이 됐는데 긍정적이 아니라 지금 이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왜 부정적으로 갔느냐? 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 부정적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서 이 0.5%포인트 인상한다라는 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양한 그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왔나를 보니까 이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죠.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인플레이션율이 3%대로 내려가면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가면 금리 인하를 해줄 거냐라고 질문을 했죠.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가냐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쳤습니다. 제롬 파월이 아니 안 그럴 건데 내가 우리 연준에서는 이미 얘기했듯이 2% 인플레이션율 2%가 되어야 금리를 인하 혹은 유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게 부정적으로 하나가 작용을 했죠. 첫 번째입니다. 그쵸? 이렇게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상 없이 유지를 할 그런 여지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럴 계획은 없어. 우리는 어디까지 올릴 거야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5.1%까지는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소로 잡은 거예요. 최소로 5.1% 그 이상 될 거라는 얘기죠. 5.1% 이상을 유지할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포인트입니다. 현재는 4.5%. 이번에 원래 4.0이었네 4%였는데 이번에 0.5%를 올리면서 4.5%가 됐죠. 그럼 이제 최소로 0.6%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소로 잡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5.1%보다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전부 다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연준에서는요, 이 집값,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 기준에서는 렌트비거든요. 집을 렌트해서 월세를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내 전세라는 개념이 국내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렌트비라고 해가지고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하우징, 집을 빌리는 월세의 개념이죠. 근데 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다. 하락 추세로 완전하게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집값에 대한, 하우징에 대한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율 CPI 뭐 이런 거에 반영이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요게 지금 아직 하락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가가 아직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이 패턴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장도 좀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네, 정리를 쭉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2023년 말에 터미널 레이트 마지막 최종 도달점은 5.1% 최소로 잡은 겁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분명한 게 금리 인상이라는 건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어느 정도 경기 둔화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예상을 고려를 해가면서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무한정 오르는 건 없고 언젠가는 좀 횡보하다가 다시 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방향으로 또 언젠가는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반등해서 올라갈 이 시장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렇다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뉴스로 벌써 7분이 지났네요. 네, 바로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자, 오늘 날짜로요. 홍콩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에 1000만 달러가 돌파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두 선물 거래액 ETF가 뭐뭐 있냐면요. 이더 퓨처 ETF, 이더리움 선물 ETF가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아니고요. 선물입니다. 두 가지 선물 ETF가 상장을 했는데요. 두 선물 ETF 거래량이 약 729만 달러하고 387만 달러로 합치면은 거의 뭐 1000만 달러, 우리나라 한화로 131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돈이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쵸? 그런 거고, 자, G20에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합의 형성이 우선 과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G20의 의장국은요, 인도가 되겠고요. 그 인도 의장국의 재무부 장관, 아제이세스라는 사람이요,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접근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국경이 없는 화폐,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방침에 따라 각국이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경제와 금융정책,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G20뿐만 아니라 G7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크립토 시장이거든요. 근데 뭔가 답이 없어요. 그쵸? 뭔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왜냐면 나라들이 다 약속을 해서 똑같이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많은 국가들이. 하지만 그게 다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을 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 한 나라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이 각국에서 세계적인 어떤 각각의 나라들의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거를 맞춰나가는 작업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OECD 리서치는요,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집권화를 언급하고 있다. 분산형 기술을 취급하고 있지만 업계에는 소수의 플레이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여 다음같이 논했다. 이게 지금 항상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일부 큰 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일부 큰 손들이 전부 다 이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쥐락펴락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소수의 플레이어에 집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 소수의 플레이어에 집중되고 있는 이 코인이 스프레드, 이렇게 좀 멀리 퍼지고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던 코인들이 개미들에게도 대단히 많이 퍼지고 있고, 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이슈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크립토닷컴 브라질에서 결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이미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이 크립토닷컴이 그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가면은 이 크립토닷컴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로 무언가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런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암호화폐가 어떤 암호화폐가 됐든, 그게 이더가 됐든 비트가 됐든 뭐 크립토닷컴이 됐든 아니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됐든 리플이 됐든, 뭔가 이런 결제 시장이나 이 법정화폐 제정 이런 것에 호재가 생기면은, 이거는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자,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이 더 머지, 우리 포스로 전환하는, 그죠? 전환하는 하드포크에서요, 비트코인 채굴로 이동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더 머지가 일어나게 되면 기존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기타 다른 채굴 코인들로 이제 쏠려갈 거다. 아니면은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와 있던 뭐 이더 W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로 이제 채굴 시장을 좀 옮겨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분명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많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로 넘어갔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녹색 선이 이더리움 채굴에 대한 해시레이트가 되겠는데요. 이 시점, 이 초록색 선이 끝나는 시점, 여기가 이제 더 머지를 한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채굴이 완전히 멈춘 거고요. 빨간색 선이 비트코인 채굴의 해시레이트인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가 대단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더 머지 이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로 많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어떤 잠재적인 가치는 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지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은 또 여러 반등을 하게 되는 알트코인들에게는 뭐 좋은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로 보면은 220에서 250으로 한 10% 이상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요, 이더리움 및 신용카드 결제 지원 가능한 NFT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미국에도 민주당과 공화당 이렇게 두 가지의 정당이 있게 되는데, 크게
이 공화당이 원래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고, 그러면서 민주당인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과거에 이 대통령을 하던 시기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좀 실적은 나빴어요. 그쵸? 결과는 나빴지만 아무튼 다음 대선도 또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발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줘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NFT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트럼프가 다음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자, 2022년 암호화폐 붕괴로 가장 큰 돈을 잃은 억만장자 상위 5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뉴스랑 비슷한데 이번에 또 나왔길래 한번 더 들고 나와 봤고요. 자, 장펑자오가 가장 많이 손실을 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순자산 감소액이 820억 달러다. 조 단위로 늘고 있죠. 거의 한 9조 정도가 날라갔나요? 그래 보이네. 아니네요. 9조가 아니네. 한 90조 정도 날라갔네요. 90조. 그쵸? 그래 보입니다. 한 10조, 90조에서 100조 정도. 야, 정말 대단합니다. 네, 몇 조씩 막 날라가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근데도 아직 멀었다. 그냥 기다리면 다시 뭐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좌우장펑 다음은 우리 샘 뱅크먼 프리드가 엄청난 손실을 가고 있고요. 230억 달러, 한 30조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코인베이스 CEO이자 공동 창업자인 이 사람은 47억 달러니까 거의 뭐 5조 정도, 한 5, 6조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근데 별로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그냥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몇 조씩 뭐 날려가면서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너무 힘들죠. 물론 우리는 힘들지만 여러분들 굳이 힘들어할 필요 없다. 이런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나는 마치 부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부자인 것처럼 생각해야 진짜 부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부자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장펑자오 바이낸스 CEO가요, 업계는 향후 수개월간도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바이낸스 직원들에게 장펑자오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장펑자오 CEO는 바이낸스 직원들에게 앞으로 몇 달간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가 어렵다는 거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FTX 사태로 인해 가지고 바이낸스가 타겟이 돼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어려워서 이런 현상도 나오는 겁니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뭐 좋은 날이 올 거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17,000달러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공포 상태로 29포인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낸스 기준에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롱 포지션이 63%고 숏 포지션이 36% 되겠습니다. 오늘의 김치 프리미엄은요, 비트코인 기준에서 1.38% 끼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달드릴 뉴스를 다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오랜만에 영상을 올린 거라서, 네, 항상 죄송하고요. 기다려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시간이 날 때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가지고 만나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어려운 시기여가지고, 네, 요즘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영상이 올려드리는 게, 업로드 되는 게 뜸한 점 다시 한번,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